오늘 시승은 강서구 메이피드 호텔에서 남양주 북한강까지 75km를 왕복하는 코스인데요. 기아에서 역대급 가성비라고 자랑하는 스토닉을 지금 시승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자동차 칼럼니스트 한장현 교수님과 함께 주행 감성과 성능을 동시에 느껴볼 수 있는 도심과 고속도로를 달려보겠는데요. 강서구 메이피드 호텔을 출발해 남양주에 위치한 블루문 카페까지는 약 75km의 거리로 왕복 2시간 30분 동안 스토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차를 지금 처음 타보셨는데 느낌이나 인상이 어떤가요? 글쎄 워낙에 내가 약간의 편견이 있다면 조그만 차를 좋아하니까 이 작은 소형차의 사이즈로는 일단 시각적으로도 그렇게 좋게 안 느껴지고 SUV의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사실 사각이 좀 많은 건데 사각도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승용차 그러니까 조그만 해치백에 약간 SUV의 맛을 가미한 그런 어떤 크로스오버 같은 느낌이 들고 첫 인상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좀 내 나이에 좀 짜증나는 게 너무 젊은 거 아니야 이런 느낌도 드는데 한편으로는 좀 더 이렇게 화려하니까 내 느낌상의 분위기는 더 좋아진 것 같아요. 환하다라고 느낌이 들고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옵션으로 이제 선루프가 없는데 선루프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개방감은 없을지 몰라도 이 헤드 클리어런스가 좋아서 그래서 공간적으로는 굳이 흡연자 아니면 선루프를 꼭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느낌도 들고요. 일단은 이 차가 이제 디젤 엔진인데 디젤 엔진이다 보니까 이제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가솔린하고는 또 비교가 되고 이전에 있었던 코나하고 비교한다면 조금 좀 직관적인 반응은 조금 좀 덜한데 대신에 또 이런 디젤의 이런 어떤 진동이라든가 소음에 익숙한 사람 같으면 디젤 엔진 갖고 있는 그 아주 뛰어난 경제성 이런 측면에서 참아줄 만한 정도. 짧은 거리지만 내가 노면이 별로 좋지가 않아서 노면을 타는 걸 봐서는 이 짧은 거리에서 느끼는 소음 같은 정도, 노면 소음이라든가 이런 건 의외로 소형차인데도 굉장히 좀 잘 잡혀 있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만듦새는 좋다 라는 느낌이 들고 이 차에서 상당히 고급스럽고 이런 걸 기대하면 조금 2차급에 맞지 않는데 2차급에서 봤을 때 플라스틱이나 이런 장식들 같은 경우에는 비싸고 고급스럽다는 느낌은 아니지만 젊은 감각, 젊은 친구들한테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괜찮다 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높지 않은 소형 SUV다운 높이였던 것 같아서 승차할 때 불편함이 없었던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이런 오렌지 톤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사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이렇게 젊은 친구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거고. 저도 지금 이 트림이 어떻게 조정이 되는지, 트림 컬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달라지겠죠. 그런데 이제 피아트 칭케센터라든가 이런 식으로 주로 피아트 계열이 그런데 바깥 외장 컬러하고 이제 같이 매칭을 시키긴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런 매칭은 없어서 이게 만약에 조금 더 고급스러운 차라면은 너무 경박해 보일 수도 있는데 유차격에서는 굉장히 발랄하게 느껴지고 좀 개성이 있게 느껴진다 그럴까? 그런 느낌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또 3가지 버전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트림 컬러도? 컬러도 3가지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교수님은 이제 오렌지 컬러는 안 하시고 조금 더 아니 저는 원래 오렌지니까 오렌지 컬러 좋아해요. 근데 보통 내 또래에 내 또래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차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드는데 만약에 이런 차를 택한다면 이 컬러는 나이 들은 사람보다는 좀 젊은 사람들한테 어울리지 않을까. 기아 자동차에서 말하는 20, 30대를 겨냥한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저는 또 눈에 띄었던 게 버튼이 많이 없다는 점들이 좀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다른 차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보통 예전에는 이제 버튼 갖고 일일이 운전자들이 다 조정을 하고 해야 됐기 때문에 버튼이 많은데 버튼이 많을수록 사실은 운전에 좀 방해가 되는 요소거든요. 앞을 보고 운전해야 되는데 조정해야 돼서 그리고 보면 풀오토 에어컨 맞춰져 있고
그다음에 바이오스 조금만 속도만 빨라도 알려주죠. 아. 모든 것들이 다 알아서 돼 있고 그런 조작들을 굳이 그 센터 페이시아까지 가지 않고 바로 스티어링 휠에 있는 버튼하고 조절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조금은 좀 뭐라 그럴까? 괜히 익숙해지기까지 어려워지는? 시간이 있지만 네. 젊은 친구 같은 건 단눈에 그냥 직관적으로 어떤 버튼이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 뭐 정말 2030에다가 초점을 맞췄다가는 굉장히 아주 심플하고 조작할 거 거의 없고 그냥 차에 타서 시동만 걸면 될 정도로 사전 세팅 한 번만 끝나면 네. 그렇게 돼 있는 거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잘 돼 있는 것 같고 디젤 엔진이 갖고 있는 특유의 네. 저속에서부터 이렇게 가속감이 있기 때문에 네. 일상적인 용도 물론 뭐 과속을 한다거나 급가속을 할 때는 디젤 엔진은 한계가 있겠지만 일상적인 운전에서는 굉장히 오히려 더 편하고 이제 그런 그 측면이 있어요. 크루징을 하던 뭐 또는 시내 주행을 하던 간에 네. 크게 이렇게 뭐랄까 스트레스 받을 일은 별로 없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들어선 데가 외곽 고속도로예요. 네. 외곽 고속도로 지금 뭐 많이 막히니까 그래서 이제 뭐 많은 그 주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보면 뭐 아직은 뭐 80km, 90km니까 그리 큰 고속은 아니지만 이렇게 큰 고속을 갈 때도 얘도 지금 드라이브 와이즈라고 해서 차선 유지를 해주는 게 있어요. 네. 일부러 놓고서 차가 쏠리면은 어떤 반응이 오나 보는데 지금 보면은 거의 이쪽에 붙여가지고 몰고 가고 지금 좌우로 네. 이렇게 흔들리는 건 이 노면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네. 지금. 알려주죠? 네. 또 이건 아주 고급스럽게 네네. 차선을 잡아주는 기능은 아니지만 하지만. 그런데도 이제 워닝 시스템은 있고 젊은 나이에는 자기가 알아서 해도 되니까 그리고 요즘 차들이 너무 많이 편해져가지고 어떨 땐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네. 내가 꼭 얹혀가는 거하고 얻어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차는 내가 직접 이 차를 장악하고 내가 조종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그렇게 좀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스티어링 조작을 하셨는데 네. 조향성이나 이런 건 어떤가요? 근데 조향성은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가봐야. 와인딩이라든가 이런 데 가야 더 느낄 수 있는데 네. 지금까지는 이 차가 감안을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차는 소형차 베이스예요. 네. 굳이 승용차로 따지자면 뭐 프라이드나 엑센트 정도 되는 차인데 네. 그 정도 되는 차가 이 정도의 그 뭐라 그럴까 조정 그 스티어링 반응이라든가 또 직진 안정성을 보인다면은 네. 물론 새 차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뭐 상당히 전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소위 말해서 맥시마이즈 시켜야 돼요. 뭐 네. 경차에도 뒷좌석까지 열선을 넣어야 되고 막 이런데 네. 이 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절제된 거 필요한 것만 딱딱 맞춰졌다는 거 네, 이런 맞아요. 것들이 저번에 그 코날 탔을 때는 이 조그만 차에 이 차에 이렇게 럭셔리한 장비들이 많어 엉덩이도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고 맞아요.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대신에 그 차의 단점은 그러고 나니까 값이 이제 진짜 네, 비싸져서 맞아요. 3천만 원까지 육박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정도의 차이는 네. 이 차한테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렴하지만 그래도 있는 건 다 있는. 필요할 거 다. 기본형하고 네. 보통 이제 우리나라 차들을 이제 판매하다 보면은 네. 이제 그 통계를 보면 제일 비싼 등급의 트림이 제일 많이 팔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른바 우리가 깡통차라고 얘기하는 기본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네. 이 차 같은 경우 뭐 드라이브 와이즈라든가 이거 네. 하나만 낸다면 직접 운전하는 사람한테 좋겠다 이런 생각도 네네. 들고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가격 경쟁력이 있는데 더 뻔뻔하게 욕심을 부리자면 지금 이게 지금 그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을 네. 쓰고 있는데 매뉴얼을 만약에 넣었다면 아마 그러면 기아에서도 광고할 때 1,700만 원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뭐 레이 풀옵션 값으로 기본형으로 택할 수 있는 차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매뉴얼이 아마 또 수출을 한다면은 이제 유럽 쪽이라든가 이쪽에서는 네. 아무래도
매뉴얼의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네. 매뉴얼을 넣었다면 더 이 차의 성격에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매뉴얼 운전하는 사람이 요즘에는 흔치가 않아서 저희 친구들만 봐도 그렇죠. 보통 그냥 이종 거기다 오토 네, 면허 뭐 이런 거니까. 오토만 따고 있어서 사실 저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 매뉴얼에 대해서 매뉴얼이 있으면 더 좋은 점은 어떤 건가요? 아, 매뉴얼이 있으면 일단 급발진이 없어요. 아, 그 요즘에 계속 문제되는 급발진의 그 근원적인 그 문제를 설령 급발진이라는 현상이 네. 자동차 회사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네. 발생한다 하더라도 급발진으로 해서 차가 튀어나갈 일은 아. 구조적으로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네.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매뉴얼 같으면은 운전자가 번거롭긴 하겠지만 사실 이렇게 장거리를 갈 경우에는 최고단, 뭐 5단이든 6단이든 네네네. 거기에 꽂혀놓고 나면 큰 속도 변화 없이 계속 가기 때문에 오토매틱하고 별 차이도 없고 시내에서 이제 스타트할 때 문제인데 네. 근데 요즘에 이제 보통 보면 언덕 그 경사 같은 데서 스타트하다 이제 익숙하지 않은 초보자들은 시동을 꺼먹기도 하는데 요새는 또 이제 힐 스타트 어시스트라고 해서 네. 언덕에서는 브레이크가 물려줘서 차가 뒤로 안 밀리게 해서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은 차가 좀 뭐라 그럴까 잘 그 시동을 꺼지지도 않고 뒤로 그래서 매뉴얼 트랜스미션 같으면은 일단 아무리 그래도 연비가 실질적으로 더 좋아요. 그리고 또 운전자가 직접적으로 내가 조작을 해서 몇 단하고 걸려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익숙해지면 네. 차를 더 뜻대로 더 잘 몰 수도 있고 그래서 쓸데없는 낭비가 없기 때문에 네네. 특히 이 차종 같이 경제성을 추구하는 차한테는 우리 어떤 면에서는 가장 어울리는 게 그 매뉴얼 트랜스미션이 아닐까 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이런 가죽 네. 시트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런 느낌은 어때요? 기존의 글쎄 뭐 다른 이제 차량이랑 비교해서? 다른 차에 비해서는 그런데 사실은 이 정도 차급의 가죽 시트 인조 가죽이라도 네. 참 어떻게 보면은 좀 호사스러운 거죠. 거기다가 이제 이런 빨간색 스티치를 네, 넣어가지고 좀 스티치를. 더 강조도 하고 네. 뭐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런 것들은 아마 국내용일 것 같아요. 아, 어떻게 보면 좀 나쁘게 표현하면 이런 차급의 주제넘게 이런 장비를 뭐 이런 느낌도 드니까 다만 국내의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수준은 뭐 경차라도 가죽 시트 원하고 하다 보니까 네. 근데 그럼 거기에도 이제 그냥 가죽 시트 싸구려의 어떤 느낌보다는 네. 이런 아까 스티치 같은 걸 녹음해서 좀 더 고급감보다는 발랄함을 더 보여주지 않았나. 네, 디자인적으로 뭔가 더 신경 썼다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 코나 같은 경우에는 외관이 아주 화려한 데 비해서 네. 실내는 굉장히 점잖고 좀 뭐라 그럴까 밖에서 보기보다 되게 너무 좀 덤덤한데 뭐 이런 느낌이 들었다면 네. 이 차는 안팎으로 굉장히 젊은 감각이 맞아요. 퉁퉁 튀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네, 저도 좀 코나랑은 다르게 안이 더 진짜 젊은 친구들이 네. 좋아할 것만 깔끔하게 되게 그렇죠. 심플하게 잘 만들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또 신기한 게 뭐 요즘에 다 그런 거예요. 여기 잠금 장치가 네. 없네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예전에는 그런 네. 것들이 안전을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제키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모든 건 차에 타고 어느 정도 속되면 그것조차도 차가 알아서 내가 알아서 맞아요, 열어줘요. 맞아요. 내리고 시동 끄면 열어줘요. 스마트한 세상을. 네, 그래서 뭐 나는 그게 스마트인지 아니면은 레이지보이를 키우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약간 좀 게을러지는 또는 그런 경우는 있겠죠. 맞아요. 네, 요즘 소형 SUV 차가 참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 스토닉은 다른 차랑 비교해서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글쎄 어떻든 이제 그런 어떤 나온 차 중에서는 제일 늦게 나온 거고 네. 나쁘게 말하면 지각생이고 좋게 말하면 최신판이죠. 네. 그래서 최신판의 그 컴팩트 SUV가 갖고 있는 모습으로 봤을 때는 접근하는 방식이 사실은 그 그동안 국내에 소개된 5차 종목이 다 달라요.
뭐 맨 처음에 시작했던 그 GM의 트랙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SUV인데 이거 사이즈가 작은 놈 이런 식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크기만 작고 SUV의 성격이라든가 형태라든가 이런 거 제일 쫓아가서 가장 터프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개인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지만 국내에서 굉장히 빅히트를 쳤던 티볼리 같은 경우에는 뭐 나는 괴기스럽게 느껴지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걸 뭐 예쁘다 디자인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분명한 건 걔는 한껏 커 보이려고 애를 쓴 차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사이즈에 비해서 많이 크게 어필한다는 거죠. 그게 아마도 한국에서 잘 팔리는 이유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전체적으로 그 차의 만듦새를 보면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세련되지 못했다 내지는 좀 품질감이 떨어진다. 품질이 떨어지진 않더라도 느낌이 잘 만들었나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르노에서 가져왔던 그 QM3 같은 경우에는 QM3는 뭐 개인적으로 나는 그 감각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감각이 한국 소비자들이 볼 때는 많이 좀 거부감이 드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어떻든 수입차니까 뭐 국내의 차보다 만듦새가 좋지 않을까 뭐 이런 막연한 기대를 갖게 만드는 것 외에는 그냥 경제성 갖고 많이 팔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코나 같은 경우에는 나는 컴팩트지만 컴팩트가 아니야. 내가 갖고 있는 거는 나는 그래도 그 위급하고 뒤지지 않아 라는 그런 느낌. 그 다음에 SUV라고 이렇게 언로드에서 좀 신나게 달리면 안 돼? 라는 그런 느낌. 이런 것들. 그래서 굉장히 상급 지향적인 느낌이 들고 같은 집안이지만 이 기아 스토닉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그냥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가장 합리적인 것들 적당히 불편함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이 정도만 갖추면 크게 부족할 것이 없는 뭐 이런 굳이 따진다면 우리는 그냥 80점 90점 그 사이면 돼요 라는 느낌을 주고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정도 차급에 가장 충실한 차가 뭐냐 그러면은 오히려 스토닉이 가장 충실한 차가 아닐까.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적인 어떤 경쟁, 특히 유럽 시장에서 미국에서는 아직도 컴팩트 SUV가 그렇게 잘 뻗지 못했지만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스토닉이 오히려 현대차는 비싼데 코나를 보고 외국인이 생각할 때 그럴 수 있고 오히려 스토닉이 가장 합리적이고 그냥 신뢰할 수 있으면 하지 않을까 라고 받아들여질 것 같아요. 맞아요. 외국인들 이렇게 외관이나 뭐 보여지는 거 중요시하지 않고 가성비를 좀 더 중요시하니까 교수님 말대로 그럴 것 같네요. 조금 더 가속으로 한 140km 정도로 가고 있는데 이 정도의 이 소형차가 이렇게 안정감이 있다는 건 뭐 요즘 소형차들이 그만큼 많이 주행성이 뛰어났다는 게 분명한 거예요. 강조하고 싶은 거는 140km 정도를 달려도 차가 힘겨워한다거나 또는 차가 힘겨워하지도 않을 뿐더러 난 더 갈 수 있어 라는 여유감을 느끼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고속으로 가더라도 그것이 차에 무리가 간다거나 이런 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스피드를 체감하는 데 좀 있거든요. 근데 소형 치고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안정감 있게 갔던 것 같아서 신기하네요. 근데 사람들이 소형 SUV를 고르는 게 편리성도 있지만 또 반면에 약간 단점으로 꼽는 게 사고가 났을 때 안전성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하고 있을 텐데요. 안전이라는 건 두 가지의 안전이 있는데 하나는 충돌한 이후의 안전을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충돌 이후의 안전은 큰 차체가 조금이라도 유리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사고 회피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학생들 중에 보면 지금은 뭐 학원 폭력 때문에 그런 거 안 되지만 꼭 선생님한테 맞을 짓 하는 애들이 있고 맞지 않고 잘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 친구는 아마 학생으로 친다면 옛날의 학생 지금부터 한 20-30년 전에 학생으로 친다면 맞을 짓 잘 안 하는 학생이에요. 모범적으로 다시 말하면
사각도 별로 없고 네. 뭐 외부 드라이브 와이즈라든가 이런 어떤 안전 장비를 빼더라도 일단 운전하면서 실수로 뭐 이럴 건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다만 이제 일단 우리 국산차들이 제일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제동 성능이 좀 떨어지는 건데 그거는 좀 이따가라도 상황 보면 테스트를 해봐야겠지만 어떻든 지금 나머지 어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액티브 세이프티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네. 때는 크게 부족함도 없고 그래서 안전을 가지고 걱정하는 사람은 뭐 그렇다고 뭐 장갑차를 타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안전에 관해서는 뭐 내가 뭐 기아의 어떤 개발팀이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지금 현재 이런 만듦새로 갔을 때 이런 크게 뭐 차가 부식됐다거나 이런 일이 없다면 안전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배려해서 설계가 됐고 만들어졌다고 봐요. 근데 제가 스토닉을 이제 검색을 하다 네. 보니까요. 이제 프라이드 차체와 같이 썼다 이런 네. 말들이 있었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차를 개발하고 만들 때 보면은 네. 엔진, 서스펜션, 그 전체적인 그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네. 그 이제 레시피를 꾸미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야 개발비도 적으니까 열차종은 다 각 개별의 그 셰시를 만들게 되면 개발비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회사는 수익성도 떨어지겠지만 차값도 올라가게 네.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공용 셰시를 많이 쓰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YB라고 그러나 하는 셰시예요. 네. 그래서 프라이드랑 셰시를 공유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차를 보면 곧 발표될 프라이드의 모습이 보이기도 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 봐야 뭐 소형차에다가 꽁충하게 띄운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소형차에다 꽁충하게 띄우는 게 쉬운 일도 아니지만 네. 소형차에서 꽁충하게 띄우는 것 자체가 네. 사실은 굉장한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뭐 단 몇 cm라도 큰 차 바라고 네.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큰 차를 바랄 것이냐 아니면 내가 운전하면서 컴팩트해서 내가 운전하기도 편하고 주차하기도 편하고 그러면서 경제적인 한 차를 택할 거냐 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뭐 오히려 작은 사이즈가 뿐만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소형차의 사이즈다 그러면 프라이드도 그렇고 소형차가 이 정도 공간을 뽑아줄 수 있다면 네. 굉장히 뭐 바람직한 그걸 우리가 패키징이라고 그러는데 네. 바람직한 패키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이제 프라이드의 업그레이드판이나 오히려 네. 프라이드의 신차가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 또 한간에 있어서 네, 저는 그 근데- 말 때문에 네. 또 이제 대중들은 흔들리잖아요. 불만을 사실. 갖기 시작하면은 네.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쁜 친구들 보면 정말 이쁘다 인물값 한다라고 할 때도 이제 꼴값을 떤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이미 자기가 싫기 때문에 스토닉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이거 쓰더라. 같이 쓰네 그러면 결론은 뭐 얘는 소형차인데 뭐하러 돈을 더 주고 그걸 썼어. 차라리 그 값에 그러니까 베이직 모델 값에 차라리 그냥 비싼 그냥 그걸 써버리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많은 이제 그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사전 정보에 보면 일반인들의 어떤 반응이죠. 네. 댓글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 그 멘탈의 나이를 나는 사람들이 의심해요. 맞아요. 아니면 저 사람들의 성격이 좀 이상한 거라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은 뭐 무조건 뭐 수입차 타지 맙시다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 뭐 흉기차 타지 맙시다. 맞아요. 그런 분들도 꽤 있어요. 어머니는 왼수도 아니구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결국에 직접 타보는 게 제일 좋은 그렇죠. 선택이겠네요. 그러니까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맞아요. 뭐 어떤 사람은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큰 차 그러면은 네. 그런 사람들한테 야, 사고 회피 기능은 떨어져 그 차가 들이받으면 안전할지 몰라도 요금 1,8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잔액이 7,420원입니다. 어차피 들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죠.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이 친구는 차를 사면서 사고 날 걸 생각하고 사나?
사고 안 내야지라고 운전 잘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데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사고 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부터. 생각만 한다는 거죠. 근데 물론 사고 나면 하고 걱정하고 안전운전을 하면 좋은데 내 차 튼튼하니까 그렇고 난 뭐 진짜 바보같이 지금 내 차 ABS 달렸고 트랙션 컨트롤도 달렸고 윈터 타이어 꼈으니까 눈길에 만약 국도길을 막 100km, 200km 달린다 그럼 사고 안 나는 게 더 이상한 거죠. 그렇죠. 위험한 짓을 네. 사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사람은 적당히 네. 그 균형감이 있게 선택을 하고 초이스를 해야 된다. 근데 거꾸로 프라이드보다 얼마 더 주고 더 많은 공간 또는 더 높은 네. 요즘같이 도로 험할 때 밑에 이렇게 긁히고 이럴 염려는 오히려 훨씬 더 없는데 네. 그런 면에서는 더 이 차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공간에 대해서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요. 이 차는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코다를 했으니까 코나와 비교를 하자면 또 다른 차와 비교를 하자면은 네. 어떨까요? 공간성이. 코나랑 일단 타보면은 네. 코나보다 좀 얘가 한 급이 좀 뭐랄까 작은 차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그래요? 근데 뭐 그 차이라고 해봐야 뭐 몇 센치 미세한. 아닌데 그런데 이제 뒷좌석 같은 경우에 뒷좌석에 저만한 사이즈 170 사이즈는 타도 큰 불편함은 없어요. 네. 다만 제가 탔어도 불편한 거라면 이거를 타고 장거리 가면 좀 피곤하겠다 중간에 휴게소를 자주 거쳐야겠다 네. 이런 생각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나 정도 사이즈보다 큰 친구한테는 머리가 되게 신경 쓰이겠다 맞아요. 천장에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딱 보면은 탔을 때 보면은 발 공간이라고 할까요? 레그 네. 공간 쪽이 레그룸이라고 보통 네, 네. 얘기해요. 쪽은 그래도 꽤 넓은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보면은 시트 위주로 조금 안전 그 공간성을 편의성을 확보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시트가 좀 더 크고 네. 이제 뭔가 보호해주는 느낌이 있는데 여기 같은 공간이 좀 적은 그거에 비해서 그런 그러니까 느낌이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 시트 같은 경우는 나는 이제 한편으로 우려되는 게 네. 우리가 지금 코리안 사이즈 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덩치가 좀 작은 이태리나 뭐 저 그리스 쪽 사람들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미국 저 프랑스나 독일 쪽 이렇게 좀 덩치가 큰 친구들 네. 같은 경우에는 시트가 좀 작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뒷좌석 시트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친구들이 볼 때는 애들 시트네? 맞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디자인에 초점을 많이 맞춘 게 보여가지고 스티어링도 보면은 또 스티치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 그러니까 사실 이거 밑에 이 아랫부분 잘린 스티어링 휠을 D자 모양이라 D커 스티어링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네. 이런 것들은 사실 거의 예전으로 보면 이제 레이싱카나 스포츠카에서 쓰던 방식이에요. 굉장히 좀 오바스러운 거예요. 뭐 주제에 이럴 수도 있는데 오바스럽게 했지만 그게 또 젊은 친구들 특히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취향 자체가 네. 좀 더 산뜻하고 이거하는 걸 택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신경 많이 쓰고 SUV는 예전부터 디젤이 아예 머릿속에 박힌 경우가 많아요. SUV는 역시 디젤이야 이런. 사실 이 차도 보면은 그렇게 디젤이거든요. 근데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이제 경유값도 싸고 네. 또 일반적으로 차의 그 메커니즘 특성상 경유가 연비가 좋아요. 더 리터당 효율이. 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차였죠. 그래서 SUV 같이 무거운 차들은 이제 차가 무거우니까 저속에서 큰 힘을 내줘야 되고 그러려면 디젤 엔진이 더 궁합이 잘 맞고 네. 거기다가 또 무거우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연비가 떨어지는데 연비가 좋은 디젤 엔진을 쓰므로 해서 차가 더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네. 환경 문제만 배제한다면 경제성은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경유 모델이 훨씬 더 좋죠. 네. 보통 차들 승용차 같으면은 1km가 하는데 100원 이상 들거든요, 연료비가. 근데 경유 같은, 특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막 1리터당 80원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80원 나오면 만약에 15,000km 달린다 하더라도 1년에 네. 15,000km 달린다고 해도 120만원
한 달에 10만 원 정도의 기름값만 부담하면 되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뭐 기름값은 거의 생각 안 해도 돼라던가 네. 또는 뭐 아주 속된 표현으로 탱크 2번 채우면 한 달 가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 주행거리에 따라 다르지만 네. 교수님 같으면요, 이 차급에 또 여러 차들이 있잖아요. 또 네. 어떤 거를 구매를 하신다면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그냥 뭐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될 거예요. 그 중엔 아예 뭐 거들떠보지 않을 차들도 있고 그래요? 그냥 고민을 할 차들이 있는데 네. 오히려 고민을 하다 보면 저 수입차 쪽까지 고민할 것 같아요. 수입차. 그 정도로 네. 실제적으로 지금 나온 그 국내에 있는 그 소형 SUV들은 네. 세계적인 그 컴팩트 SUV랑 비교해도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어요. 다만 그 특성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달리기 신나게 달리기 할 수 있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컴팩트 SUV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닛산 주크 같은 차가 있어요. 네. 근데 닛산 주크 같은 차는 잘 달리는 거 외에는 크게 기대할 건 없어요. 그래요? 공간도 옹색하고 안전도야 큰 차이 없겠지만 편의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좀 실생활에 사용할 때 나 혼자 타고 다닌다면 또 드라이빙에 어떠한 즐거움을 네. 추구한다면 이지만 그거 못지않게 갖고 있는 게 호나가 가지고 있고 그런 거 내가 개성을 추구해 뭐 독특한 걸 추구해 본다면 뭐 시트로엥 그 C4 캡터스라고 있는데 그런 차가 훨씬 더 뭐라 그럴까 훨씬 개성도 넘치고 특이하죠. 그런데 그 차를 타면 그 차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타면 굉장히 불편하고 이제 부족한 게 많이 보여요. 지출 부분을 따져본다면 글쎄 아무래도 스토닉 쪽으로 올 수 있겠고 여기까지가 이제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고 네. 뭐 다른 측면에서 또 고를 수 있겠죠. 저같이 이렇게 이상한 거 좋아하는 친구는 사실은 C4 캡터스에도 끌리기도 하고요. 네. 보통 SUV처럼 차체가 높은 차들은 급 차로 변경이라던가 갑자기 방향을 전환한다면 탑승자의 승차감이 좋지 않은데요. 차로를 갑자기 변경할 때의 상황을 한장현 교수님께 요청해봤습니다. 급차선 한번 바꿔볼 거예요. 지금 급차선을 바꿀 때 일반적으로 차체가 높은 차들이 무게중심이 높아서 약간 불안하거든요. 근데 요 컴팩트급에서만 본다면 그렇게 불안하진 않았어요. 불안하진 않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해봐야 돼요. 여기 차선한다 급차선 바꿨다고 해서 네. 달라질 건 아닌데 그리고 고속에서 바람 가는 소리도 상당히 잘 없애드리고 노면에서 오는 소음도 아주 고속여행이나 노면이 안 좋은데 가기 전에는 잘 안 느껴지고 네. 의외로 잘 만들었네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운전할 때 노래를 즐겨야 되는 편이랑 네.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그 소음 때문에 묻혀요. 소음이 예민한 분들이 네. 있어서 그런 분들은 짜증이 날 텐데 이 차 가지고는 그런 소음 가지고 짜증날 일은 별로 없겠다. 조금 더 하네요.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같이 얘기하면서 안 그래도 목소리가 그렇게 높은 톤은 아닌데 네. 뭐라고 하고 잘못 들을 확률은 좀 적을 것 같아요. 맞아요. 거의 한 74km를 달리고 있는데요. 네. 승차감은 어떤가요? 승차감은 굉장히 안락해요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네. 이 컴팩트 SUV 치고 좋은데 조금 욕심 같아서는 네. 이 시트 등받이에서 럼버 서포터 쪽 허리 부분을 좀 더 단단하게 조금만 더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제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허리가 약한 사람들 네. 같은 경우 조금 장거리 뛰면 허리가 좀 부담 가겠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몸 컨디션인지 모르겠지만 네. 코나를 탈 때보다는 조금 더 불편한 것 같아요. 혹시 같은 회사인데도 이 시트가 네. 조금 그런 것도 있는데 또 하나는 네. 코나보다 내가 볼 때는 차 바닥에서 시트 높이가 네. 오히려 얘가 좀 더 낮은 것 같아요. 좀 높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얘가 낮아서 다리가 이제 발끝이 들리는 거죠. 이렇게 되죠. 네, 그렇게 되다 맞아요. 보니까 다 발에서 받쳐주는 것보다 엉덩이에서 버텨주는 게 많은 힘이 걸리고 그 맞아요. 힘 때문에 허리 쪽에 약간 부담이 가는 건 아닌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느꼈던 게 코나 탈 때는 이게 발이 이렇게 올라온다는 느낌을 못 받았었거든요. 좀 더 안정감 있게 툭 떨어지는 느낌이 있었는데 확실히 스토닉 같은 경우는 다리가 요렇게 상대적으로 시트가 좀 낮다는 느낌. 시트가 낮은 거구나. 무더운 여름 날씨와 함께 자외선 차단과 차량 온도 유지로 인한 연비 효율을 높이기 위해 차량에 틴팅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태양열이 자동차 실내 온도를 급격하게 상승시키는 요인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창유리 안쪽에 필름을 덧붙이는 틴팅을 하게 되는데요. 자외선과 적외선 투과를 조절하는 기능이 탑승자의 피부 노화와 차량 내장재를 보호하고 약간의 에어컨 사용 절제 효과는 연비 효율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 짙은 색상의 틴팅은 안전운전을 저해하는 직접적 요인이 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에 저촉됩니다. 따라서 운전자 시야 확보와 직관되는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 즉 농도 기준은 전면 유리 투과율이 70% 이하거나 또는 아웃사이드 미러를 관측해야 하는 좌우측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이 40% 이하가 되면 안 됩니다. 필름 틴팅 추세는 승용차에서 승합차, 대형버스와 화물차에 이르는 상황이지만 개인 프라이버시를 앞세우는 대부분의 틴팅 차량들은 도로교통법이 정한 가시광선 투과율을 준수하지 않는 불법을 선호하는 추세인데요. 차 실내 확인이 불가능할 정도의 과도한 짙은 틴팅은 벗을 수 없는 대형 선글라스를 착용한 것과 같기 때문에 터널 진입과 비오는 밤 주행에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문제에 유사시는 비상탈출을 막는 장애 요인이 됩니다. 강화 안전유리 특성상 비상망치로 타격하는 순간 터져서 비산되고 창틀만 남아야 하지만 높은 장력의 틴팅 필름 소재는 깨진 유리를 점착시키는, 다시 말해 창틀에 고정시켜 탈출구를 막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창유리가 파열되는 내충격성은 최대 8배, 휘어지는 강도는 3배에서 5배가 높아진 강화유리에 고장력 필름을 붙이면 내충격성과 휘어지는 굽힘 강도는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기 때문에 비상탈출은 물론 유독 가스와 불길이 치솟는 화재 상황에선 아주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10명이 숨지고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태화 관광 화재 사고에서 찾을 수 없었던 비상망치도 문제였지만 틴팅 필름 강도 때문에 당황한 위급 상황에서 더 깰 수 없었을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아서 비교 실험을 해봤습니다. 틴팅을 한 버스 창유리와 창유리 강도를 비교하고 위급 상황 비상 탈출에 도움되는 대형 강화 안전유리를 쉽게 깰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대형 버스 폐차장입니다. 요즘 틴팅들 많이 하시는데요. 틴팅을 하게 되면 유사시 탈출할 때 방해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틴팅을 한 창유리와 틴팅을 하지 않은 창유리의 강도를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틴팅이 되어 있지 않은 일반 버스의 창유리를 가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내에 비치된 비상망치로 가격 시 큰 힘을 가하지 않아도 창유리가 깨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닫이 창유리는 작지만 끝이 뾰족한 비상망치로 가격하는 순간 모서리가 날카롭지 않게 부서진 파편들을 비산시켜 탈출구가 확보됐습니다. 이번에는 창틀에 끼워져 있는 고정 창문을 파열시켜 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고정 창문을 한번 깨보겠습니다. 문틀이 없는 창유리는 비산된 데 반해 틀에 고정된 창유리는 구멍만 뚫릴 뿐 터져서 비산되지 않았는데요. 주변을 수차례 가격해서 가로막고 있는 유리 파편을 제거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고정창도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고정창은 이렇게 가운데를 때려도 깨지지 않아서 취약 부위인 가장자리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모서리 부분을 뾰족한 도구로 타격했을 때 파열되는 강화 안전 유리 취약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틴팅이 된 창유리를 차량에 비치된 비상망치를 이용해 가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차된 버스 내에 비상용 망치가 비치되어 있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손쉽게 꺼낼 수 없게 묶여 있었습니다. 틴팅을 안 한 창유리보다 강한 힘으로 가격해야 했는데요. 또한 창유리가 전체적으로 금이 가긴 했지만 가격을 한 부분에만 구멍이 생길 뿐 창유리는 깨지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몇 차례 가격했지만 일반 창유리와는 달리 조그만 구멍만 이렇게 생길 뿐 차량을 탈출하기에는 계속 창문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틴팅된 대형 창유리는 깨졌지만 파열이나 비산되지 않고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접착된 필름이 깨진 강화 안전 유리 파열 특성을 억제하면서 탈출구를 막았고 수차례 주변을 가격한 후에야 주먹 하나 크기의 구멍이 뚫렸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렇게 깨진 부분을 제가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발로 한번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발로 가격을 하니까 창문이 떨어져 나갔는데요. 이렇게 건장한 남성이 발로 가격을 해야만 창문이 떨어져 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발로 몇 차례 내치자 창틀에서 떨어져 나가 화재 같은 긴급 상황에서는 비상탈출구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중앙 부분이 아닌 가장자리를 한번 가격해 보겠습니다. 일반 창유리에서는 아주 적은 힘으로 가격해도 창유리가 전체적으로 깨지지만 틴팅이 된 창유리는 가격한 부위에 구멍만 생길 뿐 창문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코너를 가격해도 창문 구석에 구멍만 생겼지 창문이 떨어져 나가진 않았습니다. 틴팅 창유리는 필름을 안 붙인 강화 안전 유리와 달리 치약 포인트인 보더리 부분을 가격해도 탈출구 확보가 불가능했는데요. 필름이 깨진 입자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번에는 위급한 상황 시에 해머를 이용해 외부에서 틴팅된 창유리를 부수고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실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10번 이상 가격을 하니까 틴팅된 창유리에 구멍이 생겼습니다. 화재 등의 긴급 상황에서 주변 차들이 외부에서 창유리를 깨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묵직한 소화기로 가격해봤습니다. 건장한 남성이 수차례 가격했지만 창유리는 깨지지 않고 오히려 소화기를 튕겨져 나가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끝이 뾰족하거나 뾰족한 모양의 도구가 아니면 창유리를 깰 수조차 없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이번 실험은 건장한 남성이 비상망치로 수차례 가격해서 구멍을 낸 후에 발로 차내야만 탈출할 수 있다는 필름 틴팅의 단점을 여실히 보여줬는데요. 이런 사실을 미뤄볼 때 필름 틴팅을 한 관광버스는 물론이고 어린이 통학 차량이 화재와 같은 사고에 당면할 경우 더더욱 창문 탈출이 어렵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초 전남 광양에서 한 유치원생이 통학버스 안에 40분간 갇혀 위험한 상황이 있었고 작년에도 광주에서 어린아이가 8시간 동안 버스에 방치돼 의식불명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짙은 틴팅으로 인해 차량 내부를 확인할 수 없어 외부에서 사고 발생 자체를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아이가 방치돼 있어도 틴팅으로 인해 차량 내부를 확인할 수 없다면 노약자나 어린아이의 힘으로는 팅팅된 창문을 파손시키기 힘들어 위험을 더하게 됩니다. 또한 호송 차량의 경우 호송자가 포승줄로 묶여있기 때문에 만약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차량 유리에 틴팅이 돼 있다면 교도관의 도움이 없이는 탈출이 불가능합니다. 이미 시중에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투명 유리가 출시되어 있지만 선호도가 높지 않은 편입니다. 바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규정에 어긋나는 짙은 틴팅은 다른 운전자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위급한 상황에서 혼란을 더 가중시키게 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교통뉴스 최준기입니다. 교통뉴스 8월 드지츠 퀴즈입니다. 주간뉴스 293회에서 차량 틴팅에는 액체, 필름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조 사고 시 비상탈출을 어렵게 하는 요소가 되는 틴팅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정답 아시는 분은 카티비뉴스.com 퀴즈 메뉴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 시청자께는 카레스 자동차 케미컬 세트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이번 주 당첨은 서울시 동대문구 현재훈 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